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모두 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퍼펙트 스톰의 간략한 정의와 함께 이러한 퍼펙트 스톰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는 세 가지 취약한 구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에서 퍼펙트 스톰이 절대로 오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은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고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스톰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완벽한 폭풍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두 개 이상의 폭풍이 결합을 해서 엄청난 재난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영화에서는 허리케인과 온대성 저기압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허리케인은 미국 동남부 쪽 바다에서 발생하는 매우 큰 규모의 열대성 저기압을 말합니다. 이러한 열대성 저기압이 북태평양 쪽에서 발생하는 경우 태풍, 인도양에서 발생하면 사이클론, 호주 북부에서 발생하면 윌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큰 기상재난이 두 가지 이상 합쳐져서 더욱더 엄청난 규모의 재앙이 되는 경우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경제 현상에도 적용이 되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위기가 동시에 합쳐져서 엄청난 경제 재앙이 오는 것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경제 위기는 특정한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기라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기업 부채나 국가 부채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계 부채 문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가계 부채 문제는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여기에 몰려있는 대출들과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고 엄청난 경제 위기로 파급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국 금융위기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위기 정도가 아니라 붕괴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감당할 수 없는 국가부채 문제가 이슈가 된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돈을 풀어서 죽어가는 일본 경제를 살리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일본 경제의 전망이 아주 어둡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럽도 일본과 같이 헤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져 있는 경제입니다. 지금은 미국 경제만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이죠.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됐는데요. 10년이 지났으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을 해결하려면 더욱더 엄청난 규모의 양적 완화 말고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금융의 위기 상황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경제 위기가 동시에 발생해야만 퍼펙트 스톰이 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만 와도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기의 경우 그 어느 특정 계층이나 특정 부류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를 지켜본 다른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면 부채를 갚지 못하는 또 다른 파산자들이 나오고 이것이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과 파산으로 이어지며 기업들도 금융기관 안에서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파산하게 되는 도미노와 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국부적인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파급이 되어서 문제가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면 중국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의 경제 위기로 파급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동시자발적인 위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하나의 위기가 발생하면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전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취약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고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 물물교환이 복잡하게 발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것은 이 물물교환이 잘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경제 위기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도 이것을 사줄 사람이 없거나 혹은 만들어낸 것이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도 무언가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충분히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빚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전혀 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물물교환이 잘 되어야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고 팔아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꼬여서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가 잘 안 되는 일이 경제 위기라는 형태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의 주범은 역시 부채입니다. 이 부채가 늘어만 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돌아올 때마다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부채를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부실을 우려해서 대출해주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보다 대출한 규모가 이미 훨씬 더 커서 추가로 대출을 해주어야 파산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추가 대출로 해결하는 것을 금융기관들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대출이 더 이상 안 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단순한 위기를 넘어서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어서 파산하는 가게들, 기업들이 확산될 것이고 국가도 이런 위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말고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양극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 양극화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현상입니다. 제가 가치경제 채널, 유튜브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경제 양극화가 일어나는 원인은 실물 가치가 없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이 실물로 인정받아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통화의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어나는 통화가 갈 수 있는 곳이 실물 구매가 아니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그 이유는 실물 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이 실물 가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끼어서 가격이 부풀려지고 올라가는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은 늘어난 시중의 통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미 서민들보다 금융자산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자들은 가격이 올라간 금융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실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실물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들이 소유하는 돈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의 소유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물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더욱더 가난해지게 됩니다. 경제의 양극화에도 결국 끝이 있습니다. 양극화를 넘어서서 지금 초양극화 시대로 가면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이분들이 담당하던 생산도 줄어들게 되어서 전체 경제 규모가 축소가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를 마비시키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전에 사회 불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지속할 수 없고 결국 멈추게 됩니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린다는 뜻인데요. 가난한 계층이 무너지면 결국 부자들도 가난해지게 됩니다. 경제 양극화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견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50세에서 60세 사이가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년 후에는 70세에서 80세 사이가 가장 많은 인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제에서 실질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가 20세에서 60세 사이라고 본다면 이런 경제활동 인구의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재화나 서비스의 전체 생산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획기적인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의 생산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로봇이 실질 생산을 담당하기 전까지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 규모의 축소에다가 부양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지출해야 하는 대상자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부채와 이자를 줄어든 경제활동 인구가 모두 다 감당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이유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게 되어서 퍼펙트 스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부채의 문제, 경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감소의 문제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퍼펙트 스톰이 왜 절대로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퍼펙트 스톰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금융의 위기나 경제 위기도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유를 요약하면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부채가 없고 금융거래 시장이 없으며 가치가 가치 그대로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부채가 없는 이유는 대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없으니까 이자라는 개념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출이 없는 이유는 가치주의 경제는 일을 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가치를 먼저 만드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사용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대출이 없어도 가정경제와 가치주의 경제에서 가정경제와 기업의 경영과 국가의 경제가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는 내용의 영상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본문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지금의 주식 거래와 부동산 거래 시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 양극화의 주범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없어도 기업 경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도 이미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거래가 건물에 국한이 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서의 부동산은 그 가치 근간이 땅에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라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땅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으며 이것은 물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과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주는 가치는 모두 그 가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토지는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게 되며 소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누구나 땅값이 포함되어 있는 집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료를 세금의 형태로 지불하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주택 마련 대출일 텐데요. 이런 주요 요인이 하나가 가장 큰 주요 요인이 사라지는 셈이죠. 정리를 하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거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경제의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인구가 감소를 해도, 특별히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를 해도 끄떡없는 경제입니다. 가치가 그 가치 그대로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앞선 영상들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문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치가 가치 그대로 교환되면 일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치가 없는 일은 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일만 찾아서 하게 됩니다.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경제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제의 생산 효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됩니다. 다른 말로 경제활동 가능 연령층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그의 결말은 일을 찾아서 생산을 하는 연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가치주의 경제는 대출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이 실물이 아닌 것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양극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를 해도 경제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금융의 위기와 경제의 위기 그리고 퍼펙트 스톰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오랜 시간 시청과 다른 분들에게 공유로 가치주의 경제가 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